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카페, 식당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확산세 꺾기가 교수님 정말 어렵습니다. 참, 이틀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네 자릿수인데 네. 델타 변이 요인도 있고 이동량, 백신 접종 현황 다 감안했을 때 지금의 이 수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은 그 최초 수도권 4단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파른 확산세를 꺾는 데는 성공했는데 네. 하향세로는 반전시키지 못했고 그게 2주 이후로 이제 연장이 되면서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2,000명대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이 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더 늘어날 그런 특별한 이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당분간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유지하는 정도 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아마 한 2주간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9월 중순까지 지금과 같은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확진자 숫자도 숫자인데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위중증 환자가 어제도 18명 증가해서 이제 누적으로 네. 400명 됐거든요. 사망자도 어제 하루 5명 나왔는데 이 부분 네.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네. 그 위중증 환자나 사망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이 현재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보통 한 전체 확진자의 1%에서 1.5% 정도 되니까요. 네. 어제 1,800명이 확진이 됐으면 그중에 한 1%인 18명 정도의 중환자가 늘어나는 게 아주 정상적인 예.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중환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뭐 치료해야 될 어떤 병상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중에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예. 절대적인 확진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인천에 이어서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한 분이 좀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네. 정부가 경위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경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 60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8년생이었습니다. 예. 뭐 유가족 분들 말에 따르면 기저질환 같은 것은 평소에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또 백신도 1차 접종을 완료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은 이게 생활치료센터에서 뭔가 관리 소홀 내지는 뭐 치료 소홀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50대 여성분도 인천에서 지난 9일에 사망한 채로 이제 그 발견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들이 이제 사망이 좀 줄을 잇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엄중하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없거나 좀 네. 경증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2분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근데 개별 사례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사망하셨는지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치료센터보다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분들이 생활치료센터로 가면서 처음부터 네. 잘못 분류가 돼서 이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의 예. 고령자는 고위험군이지 않습니까? 기저질환이 그렇죠. 예. 있으면 더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고령층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50대에 폐렴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에 폐렴 증상을 보였으면 병원으로 즉시 이제 이송이 네. 되는 게 맞았는데 예. 한 분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않으셔야 될 분이 생활치료센터로 가신 것 같고 한 분은 이송이 돼야 될 부분이 신속하게 이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병상 부족의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해야 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연계해서
의료진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고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 네. 다양한 양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좀 표준화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어떤 곳은 이제 의료진이 전화를 해서 상황을 체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냥 원격 모니터링으로 환자의 어떤 생체 징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센터마다 굉장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교수님 이렇다 보니까 자가치료로 일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네.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가치료에 이제 장단점이 있을 네. 텐데요.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 확진자 수를 생활치료센터에서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네. 하고 이번 이제 사망 사례 같은 경우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뭐 접촉을 하거나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가족이 있으면서 네. 상태를 빨리 모니터링을 했다면 훨씬 더 또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자가치료 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해서도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자가치료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앞서 이제 병상 부족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당국도 하루 2,500명 이상 환자가 지속되면은 지금 의료 체계로 이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중증 환자 병상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무조건 이제 코로나 중증 환자들 병상만 확보하다 보면 기존에 치료받으시던 분들, 네.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 이것도 고민인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면 늘 이제 병상 부족, 의료 예. 시스템 붕괴의 우려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 정부가 확보한 병상이 부족해서 인지의 문제로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자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 가진 뭐 급성기 병상만 해도 한 35만 병상 정도가 되는데 현재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은 뭐 불과 수천 병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병상 중에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병상을 확보하면 되는데 뭐 이제 그렇게 병상을 확보하자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응급 환자, 중환자의 진료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면 중환자실만 해도 비응급, 비중증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한 15%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체 중환자 병상의 한 8%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병상을 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고 일반 병상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집단 면역이 델타 변이 때문에 불가능해졌고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핵심적인 준비 중에 하나는 병상과 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이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량, 접촉량의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의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2주 전에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할 때 정부가 수도권은 하루 확진자를 900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고 비수도권은 이제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게 목표다 했는데 이 목표는 이제 달성이 좀 어려웠고요. 어떻게 보면 2주 연장하는 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 앞으로 2주간 더 연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6주째에서 7주째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첫 2주는 좀 효과가 있었지만 그 다음 4주는 사실 별 효과가 없었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면 효과가 점차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효과를 내서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예.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를 확진자 수를 꺾는 데 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확진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예. 것에 목표를 둘 건지에 관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는 항생제 같은 치료제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정부가 뚜렷한 대안이나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은 이해는 가지만 효과가 없는 치료제를 계속 쓰는 게 치료제의 부작용만 계속 가중되고 네.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예. 안타깝습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문제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세부 방역 지침으로 들어가면은 일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강화된 부분도 있고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연장 조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속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 저녁 9시까지로 그 영업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인데 네. 다만 여기에 조건은 4명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종전에는 2명까지만 이 대면 식사가 가능했지만 4명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4명 중에 2명이 접종을 완료한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이 되는 것인데 접종 완료라는 건 2차까지 다 맞고 그렇습니다. 항체가 다 형성된 그 맞습니다. 기간까지 지난 사람들이죠. 예, 단순히 한 차례만 접종했다라고 해서 예. 여기에 어떤 특혜를 입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뭐 테이블 등에서 야외에서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녁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는 뭐 노래방이나 사우나,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2주에 한 번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네. 됩니다. 신속 항원 진단 키트는 이거를 검사를 받았다고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네. 종전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유흥시설들, 그러니까 단란주점과 클럽, 나이트 등의 어떤 영업은 계속해서 정지가 되고 또 결혼 장례식장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49명까지로만 제한이 됩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10%, 그리고 아무리 대형 교회 등등의 시설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99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정부가 세부적으로 조정한 내용들을 장윤미 변호사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저녁 모임 사적 인원이 4인으로 늘리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는 2명 더 포함시켜주는 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 단체들,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뭐 PC방 업주들이 네. 이거 우리도 적용해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예. 카페하고 식당만 되는데 네.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까? 1차 접종의 이제 면역 효과가 예. 2차 접종까지를 받은 경우에 비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현재 그 2차 감염, 2차 접종까지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예. 돌파 감염률이 한 3배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돌파 감염률이 한 10,000명에 3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1차 접종자에게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유예해주면 그것의 3배에 달하는 한 1,000명에 1명권 정도의 돌파 감염 사례들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1,000명에 1명 정도의 돌파 감염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이 감염을 증가시키는 위험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의 어떤 이득과 손해를 잘 따져서 예.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돌파 감염의 빈도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코로나와 장기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 전체에서 이익과 손해를 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자,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수록 어쨌든 소상공인들 뭐 한숨만 짓는 이런 상황인데 영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 네. 폐업도 또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요.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상황입니까? 사실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뭐 예. 이를테면 내가 식당 개업을 하는데 동업을 했다. 그렇다면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접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제일 큰 이유는 권리금 때문입니다. 권리금. 예, 작은 점포를 이제 개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몇 억의 비용이 뭐 인테리어 등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지금 같은 시국에 이 점포를 뭐 넘겨받겠다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넘기더라도 사실상 권리금을 포기하고 넘겨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라서 사실상 바로 폐업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뭐 식당이나 자영업에서 뭐 주류 대출이랄지 뭐 여러 명목의 대출을 받는데 이 상환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폐업을 하면 이걸 온전히 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장치는 없는 상황에서 빚만 계속해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 조금이라도 뭐 지원책 같은 것이 정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폐업을 하면 일단 소상공인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지원도 못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 지원조차 못 받게 된다는 점을 좀 우려해서 폐업을 저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교수님 아까 장윤미 변호사가 바뀐 그 방역 지침 가운데 전해주신 것 중에서 하나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백화점 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PCR 검사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 찾아내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확진자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기 예. 때문에 그 빈도나 확률로 따져보면 아주 많은 확진자가 이 선별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 갖고 있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고려할 때는 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안도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과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코로나와 공존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좀 안타깝지 아쉬운 것은 만약에 이런 이제 의무 사항을 정부가 그 다중 이용 시설에 부과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영업의 제한을 풀어주는 조치를 같이 했으면 좀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 자꾸 조이는 조치들만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피로감,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제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리두기가 장기화될수록 뭔가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교수님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어제도 보니까 경북 의성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34명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백신을 맞아서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고령층이기 때문입니까? 백신 종류 때문입니까? 뭐 델타 변이 영향입니까? 모두가 다 관련이 돼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인 경우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 반응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항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고 예. 시간이 지나면 그 항체가 이제 점점 더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빠른 속도로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이제 이 감염 그러니까 면역 효과를 내지 못하는 수준 이하로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돌파 감염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같은 이제 선진 국가들이 그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백신을 접종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고령층에서 빠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추가 접종을 이분들이 한해서라도 빨리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을 마친 후에 고령층에서 5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접종을 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월, 3월에 접종을 시작해서 대개 5월, 6월에 2차 접종이 이제 마친 예. 상황이니까 네. 거기서 5개월이나 8개월 정도가 되는 시점에 이제 적절한 추가 접종 시점이 네.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돌파 감염 양상이나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력의 수준, 보유한 항체의 수준 등을 정부가 조사해서 예. 합리적인 어떤 부스터샷의 접종 시점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일탈 네. 행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흥업소들 불법 영업하다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옥상으로 대피한 그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사진도 봤었는데 네. 이번에는 강남구에서요. 지하 대피 공간까지 네. 마련해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술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간판도 달려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뭐 무허가였습니다. 그야말로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또 현장에는 아무도 일단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계속 봤더니 사실상 지하 벙커, 밀실을 마련해 놓고 어떤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이 유흥업 종사자들과 손님들 무려 43명이 그 안에서 발각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감염병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없는 환경을 본인들이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예. 없고 또 이런 유흥업소를 불법으로 이게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물론 이 손님들 역시도 감염병 예방법으로 입건될 조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네. 여기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행 지침으로 보면은 대면 예배 일부 허용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마저도 안 지킨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면 예배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단 한 차례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지를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로서도 이제 강경책으로 폐쇄 조치라는 최고의 어떤 그 조치를 내린 건데 바로 내일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제일교회는 아마 예배를 강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도 강행하고 집회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도 이 조치가 계속된다면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인 행정소송까지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최근에 이제 법원이 예전에 뭐 1, 2차 유행 당시에 뭐 집회를 허용해달라라고 했을 때 일정 정도 전제 조건을 달고서 허용해주는 좀 추세가 있었습니다. 예. 뭐 차량으로 시위를 한다든지 뭐 모임의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그런데 4차 유행 이후에는 사실 전면적으로 이 집회 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그 법원도 굉장히 좀 강경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이 서울시의 어떤 방역 지침을 정지시켜달라는 행정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고 낮다. 예.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교회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최대 관건이 백신 접종률을 빨리 올리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1차 접종률 50%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10월 첫 주에 접종 완료율 5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백신의 수급에 이제 문제가 좀 계속 생기고 있긴 예.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뭐 10월 초까지로 보면 백신에 들어와야 될 백신 공급 물량은 다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뭐 공급 물량만 들어오면 목표 접종률을 달성하는 데는 이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잠깐 우리의 방역 체계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 네. 잠깐 나왔는데 정부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검토가 가능하다 네. 얘기를 했는데 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예, 그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예.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 그때 전화를 하겠다는 건지 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예. 그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전략을 빨리 세워야 예. 되는데 그 50대 이상에 대한 접종이 9월 말 10월 초면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백신 접종을 맞은 군에서의 코로나의 치명률이 이제 굉장히 낮아질 거기 때문에 독감 수준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사실상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을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생활치료센터 위주의 이제 그 경증 환자 관리 시스템을 자가격리로 전환을 해야 되고 병상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고 일선의 방역 보건소의 인력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하는 등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10월 초에 우리가 새로운 방역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좀 예. 의심이 드는데요. 정부가 예. 10월 초부터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10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좀 계획 또는 의지를 네.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전환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여기에는 이견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9월 말 10월 초 검토해서 장기 전환을 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예.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요. 시점으로 보면 9월 말 10월 초가 우리가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백신 접종률과 비슷한 수준의 접종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되면 네, 2차 접종률 50%, 1차 접종까지 포함하면 70%가 접종한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시점이라서 예. 그때도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하면 예. 사실은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고 정부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전환을 못하는 것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국이 9월 말 10월 초로 잡은 거는 그때가 이제 1차 접종률이 70%, 2차 접종이 한 47%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잡았는데 대통령도 전체 국민의 70% 접종 완료를 10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교수님은 그 이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50%가 2차 접종을 마친 시점과 70%가 2차 접종을 마친 시점의 그 접종률 20%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나 코로나의 감염을 막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전파력을 약간 낮추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치명률은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뭐 2달 이상 미룬다고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뭐 그 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장유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